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자녀 마음 치유 가정 상비약, 마정필 저자의 자녀 양육의 실지입니다. 자녀 양육을 위한 실질적인 지침서, 부모의 생각과 언어가 자녀의 가정과 행복을 지켜낸다. 현직 교사가 10대들과 나누는 치유와 공감의 대화를 통해 가정의 붓길로 들어서는 문을 두드려본다. 자녀 양육의 실지는 총 7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 칭찬의 두 얼굴, 2장 자녀 양육을 위한 제언, 3장 자녀와 대화의 조건, 4장 사춘기의 이해, 5장 대화의 기술, 6장 생각 말하기, 7장 자녀와 생각 맞추기로 나뉘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2장 자녀 양육을 위한 제언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혜림은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잘하고 있는 모범생입니다. 그런데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2학기가 시작되었는데도 혜림이 등교를 하지 않자 담임 선생님이 연락하여 등교를 강권했습니다. 선생님의 설득에 혜림은 겨우 개학 후 일주일 만에 학교를 나왔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대화를 나눈 다음 혜림은 허탈한 마음으로 필자에게 찾아왔습니다. 조금 앉아있더니 그냥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필자가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묻자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혜림이 불쑥 꺼낸 말은 우리 집은 마치 권투 시합장 같아요. 집에 가면 언제나 긴장감이 돌아서 편하게 살 수가 없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혜림이 느낀 권투 시합장 같은 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사정을 물으니 혜림은 자기 생활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방학이 다가오면 기대가 크고 설레잖아요?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을 풀어내고 참아왔던 자유를 느끼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규칙적인 학교 생활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었어요. 선생님도 아시는 것처럼 아이들 가운데에는 네일아트숍에 가서 손톱을 이쁘게 꾸미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파마를 하기도 하고 머리에 물을 들이기도 하잖아요. 저도 다른 아이들처럼 그렇게 꾸미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는 이러한 일들은 꿈에도 못 꿔요. 한 번은 제가 친구를 따라 네일아트숍에 가서 새끼손가락에 예쁜 그림을 그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빠가 여학생이 함부로 그런 꾸미기를 하느냐며 엄청 야단을 치셨어요. 그래서 저는 곧장 지워야 했어요. 요즘 사회나 가정은 예전 8, 90년대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돈 씀씀이나 거주 형태, 이동수단, 통신기기 등 여러 분야에서 완전히 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와는 달리 생활 방식이나 사고 방식은 여전히 기성세대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혜림의 아빠처럼 자녀에게 기성세대 잣대를 들이대며 엄격하게 대하는 부모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입니다. 아이들과 상담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부모의 이 엄격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엄마 아빠들이 학교에 다녔던 7, 80년대 학창시절도 아닌데 자녀에게 이렇게 엄격한 생활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일입니다. 혜림은 아빠의 엄격함 때문에 반항하느라 방학 말미에 가출을 했다고 합니다. 가출의 발단은 매우 사소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방학이 시작되자 혜림은 해방된 기분이 들어 머리에 물을 들였답니다. 혜림의 아빠는 평소에도 학생이 머리에 물 들이는 일을 못마땅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름방학이 시작되자마자 혜림이 머리에 물을 들였으니 아버지는 참을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아버지는 몹시 화를 내시면서 당장 머리를 원상복귀하라고 하셨답니다. 그러자 혜림이 못하겠다고 하면서 아빠와 옥신각신하다가 혜림이 아빠에게 대들고 말했답니다. 뭐 이런 걸 가지고 방학이면 요즘 아이들이 다 하는데 왜 아빠만 그래요? 하면서 대들었답니다. 그러자 아빠가 화를 내면서 다그치셨답니다. 뭐라고? 이거 하면 뭐 하는데?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이런 것만 하면 된다니? 운명이 달라진대? 별 이상한 짓을 다 하고. 아빠가 이상한 거예요. 그런 아빠 생각이 문제예요. 어디서 말대꾸를. 목소리를 높이던 아빠가 혜림의 뒤통수를 때렸답니다. 이 일로 혜림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맞고 살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집을 나가기로 마음먹고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혜림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한참 세상에 호기심이 많고 외모에 관심이 많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혜림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혜림은 너무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고 살면 답답해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번에는 분명하게 저항하기로 마음먹고 가출을 결행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부모들은 얼마 전 세대보다 생각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훨씬 더 유연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만 봐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결혼을 꼭 해야만 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된 시대입니다.
젊은이들은 물론이고 기성세대도 결혼에 대한 시각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도 제법 유연해졌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성교제에 대한 생각은 상당히 관대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청소년들이 이성교제를 한다고 하면 어디서 어린 것들이 연애질을 하며 불편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술 더 떠서 건전한 이성교제는 바람직한 일이라며 권하기도 합니다. 공부에 대한 생각 역시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공부가 인생의 전부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온통 공부에 매달리도록 부추겼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공부를 조금 소홀히 해도 그렇게 야단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밤새워 놀고 다녀도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청소년들에게도 쉼이 더 필요하다며 공부 대신에 쉬거나 다른 여가 활동을 권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의 다양한 활동이 삶을 더 발전시킬 수 있다며 장려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 사고방식은 여러 방면에서 예전과 많이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이런 생각을 가진 어른들이 가정으로 돌아오면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부모로서 자녀를 보는 시각은 혜림이 아빠처럼 옛날 부모들과 별 다를 것 없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방송되었던 공익광고 내용을 보면 이런 형태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되고 있는지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는 멀리 보라 말하고 학부모는 앞만 보라 합니다. 부모는 함께 가라 하고 학부모는 앞서 가라고 합니다. 부모는 꿈을 꾸라 하고 학부모는 꿈꿀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내 자녀의 부모일 때와 보통의 부모일 때가 전혀 다르다는 말입니다. 부모님들에게 청소년의 이성교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지, 인생은 경험이 많아야 하거든.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다가 내 자녀가 이성교제를 하겠다고 나서면 조금 달라집니다. 자칭 상당히 관대하다고 하는 부모들조차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어린데 무슨, 혹은 학교 성적은 어떻게 하고 하며 온갖 핑계를 대가며 걱정합니다. 이러한 이중성에는 내 자녀만이 잘 되어야 하고 성공해야 할 사람이라고 여기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부모들이 내 자녀와 남의 자녀에게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달리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혜림의 아빠도 그런 부모 가운데 한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머리에 물을 부렸다고 하면 보기 좋다며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갔을 일입니다. 그런데 내 딸인 혜림이 그랬다고 하니 수용하기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불편한 문제는 대부분 부모가 자녀를 수용하지 못하면서 일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수용하지 못한다는 말은 부모들의 자녀 행동 수용 보기 좁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와 마찰이나 갈등이 많습니다. 따라서 부모나 자녀 모두 편안해질 수 있는 방법은 부모들이 자녀의 행동을 수용하는 폭을 넓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의 행동을 어느 정도까지 수용하는 것이 그 폭이 넓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필자 생각으로는 자녀들이 남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남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아니라면, 혹은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일이 아니라면 자녀의 행동을 넓게 수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부모들이 할 수만 있다면 자녀의 행동이나 욕구를 한없이 수용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필자는 종종 부모들에게 자녀 행동이나 욕구를 수용하지 못한 이유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부모마다 그 이유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만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직 미성숙한 존재라서, 아직은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지금 자녀들이 누리고 있는 환경이 너무 풍족하고 좋아서 더 이상 수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등의 이유를 댑니다. 또 어떤 부모들 가운데는 자녀의 욕구를 제약하는 일을 마치 부모에게 주어진 어떤 특권쯤으로 알고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모가 갖고 있는 힘, 즉 돈이나 나이, 경험 등을 가지고 자녀의 욕구를 누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떤 욕구를 말하면 당장 안 돼, 그래서는 안 돼, 그렇게 해줄 수 없어와 같이 무시하거나 어떤 조건을 들여 제지하려고 합니다. 또 다른 부모들은 자녀의 욕구를 무한대로 수용하면 자녀가 버릇없는 아이로 성장할까 걱정돼서 그렇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자기만이 최고라고 하는 못된 심성이 길러지는 것이 염려돼서, 또 어떤 부모는 자녀의 욕구를 수용하고 싶어도 그 방법을 몰라서 무작정 제지한다고 합니다. 부모들은 모두 자신의 양육 방법에 그럴싸한 이유를 들어 타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필자가 봤을 때는 부모의 의도가 아무리 좋더라도 자녀의 행동을 제약하는 일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수용의 폭이 좁으면 자녀에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선 자녀들은 자신의 욕구가 해결되지 않으면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그로 인해 자녀들은 사랑의 결핍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핍감은 수많은 부작용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의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집이 몹시 가난하더라도 혹 배우지 못하더라도 자녀들이 나는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구나 하는 믿음만 있으면 전혀 문제될 것 없습니다. 양식이 육체를 자라게 하는 것처럼 사랑은 자녀의 마음과 정신을 자라게 만듭니다. 먹는 것은 조금 모자라고 입는 것은 충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사랑이 부족하면 문제가 됩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더라도 사랑이 부족하면 자녀는 바르게 자랄 수 없습니다. 자녀의 욕구 불만은 사랑의 경핍으로 이어져 아픔을 만들어내고 부모에 대한 불만을 만들어냅니다. 부모에게 불만을 표현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지니고 있는 상처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어떤 아이들은 부모가 자신들의 생의 걸림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아픔을 지는 아이들은 부모와 다투기도 하고 해림처럼 집을 나가는 일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 시대의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이유입니다. 필자가 상담하면서 발견한 것은 집안에서 통제를 많이 받고 자란 자녀일수록 내면을 품은 억압감이 크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들이 좋은 대화 기술을 갖지 못할수록 불편을 겪는 자녀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는 부모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의 욕구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자녀의 욕구를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필자가 여기에서 제시하고 안내한 방법들을 충분히 배우고 습득한 다음 실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보다 더 앞선 사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다가올 미래에 필요한 사고와 행동을 스스로 갖추게 될 것입니다. 자녀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수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본서에서 계속 다루게 될 것입니다. 본서의 안내를 따라 끝까지 읽고 제시한 훈련법을 실천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녀를 수용하는 능력이 상당히 향상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자녀 욕구의 좌절 양상입니다. 필자는 학교에서 진로진학 상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진로진학에 관련된 활동들을 합니다. 그 중에는 학생들의 성격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성격 유형 검사, 심리 검사, 학습 능력 검사 등을 하기도 합니다. 검사를 할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검사에 대한 설명을 대략 해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선 자신이 됨됨이를 알아가기 위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적성 검사를 하고 이어서 직업성리 검사, 직업 가치관 검사 등 여러 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검사가 끝나면 각자 자기가 관심 있는 직업이나 흥미있는 일을 찾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한 과정도 알아볼 것입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 음악을,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운동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를, 만들기에 관심 있는 사람은 만드는 일을, 추상적인 것을 잘 추리하는 것은 그와 관련된 일을. 한참 설명하고 있는데 영은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 부모님은 무조건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해요. 아, 영은이네 부모님은 공부를 중요하게 여기시나 보구나. 그러자 영은이 네 하고 대답하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교과서 점수만 잘 맞으면 된다고 하세요. 엄마 아빠가 생각해둔 점수 아래로 맞으면 이것을 공부라고 했냐? 하세요. 그래서 저도 무엇보다 성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학교 생활을 힘들게 하는 아이들을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공부가 힘들다고 하는 아이들, 학교 규칙을 어기는 아이들,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 학교 밖 생활을 즐기는 아이들, 무리를 지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 모두 학교 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학교에서 이런 아이들을 만나면 교사의 신경은 예민해지기 마련입니다. 교사의 손길을 더 많이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그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문제의 원인이 아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아이에게만 초점을 맞춰 지도하다 보면 금세 지도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때문에 필자는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만나면 그 아이의 부모님과 함께 상담을 진행합니다. 부모님이 학교에 오시면 자녀와의 양육 과정에 있었던 일과 그동안의 생활을 보면서 겪었던 일 등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자녀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왜 이러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할 것이 없는데 뭐가 부족하도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풀음을 늘어놓습니다. 심지어 어떤 부모는 자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이라고 비난하면서 선생님이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면서 양육을 포기하는 듯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부모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결론은 이렇습니다. 부모인 나는 잘하고 있어서 문제가 없는데 온통 아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사랑해서 자녀에게 공부하라 했고 자녀의 미래를 염려해서 하지 말라고 통제했고 자녀의 인생을 생각해서 이런 것 저런 것 해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나는 온갖 것들을 베풀어 자녀의 성장을 도왔는데 아이가 불편한 일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부모 말을 들어보면 정말로 그런 것처럼 들립니다. 모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녀 말을 들어보면 또 아주 다릅니다. 자녀는 부모가 나를 미워해서 억압했고 사람 취급을 안 해줘서 비난하고 야단하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양쪽의 반응이 어쩌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부모는 사랑이라고 표현했는데 자기는 통제라고 해석하고, 부모는 수용이라고 했는데 자녀는 거부라고 알아들은 것입니다. 부모는 행복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자녀는 그것을 불행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면 부모들은 대개 자녀들의 이해가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결론 짓습니다. 사랑을 사랑으로 수용하지 못한 자녀의 잘못이 크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자녀의 잘못이 아니라 부모 잘못이라는 것을 금세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부지불식간에 자녀들의 욕구를 무시하고 거부하고 윽박지릅니다. 그래놓고 정작 부모들은 자신이 자녀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자체를 모릅니다. 그 잘못들이라는 것은 되게 큰 것이 아니라 매우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은 하도 작고 사소한 것들이라 부모들이 인식조차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은 되게 이런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릴 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녀가 밥을 먹습니다. 밥을 몇 숟갈 먹다가 그만 먹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되게 밥을 많이 먹을 것을 원합니다. 밥을 많이 먹는 일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먹이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는 소리를 질러가며 강제로 밥을 먹이기도 합니다. 아이가 먹기 싫다고 하는데도 아이의 욕구를 무시해가면서 말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밥을 먹일 때 꼭 이런 방법으로 먹여야 할까요? 아이가 밥을 좀 덜 먹으면 어떤가요? 금방 병에 걸리거나 나약하게 될까요? 아니면 커야 할 키가 크지 않게 될까요? 결국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들은 밥 먹는 일을 그렇게 열성적으로 합니다. 사소한 일처럼 보이지만 이런 행위는 자녀의 욕구를 거절하고 무시하는 일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 생활 속에 널려 있습니다. 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오후 6시까지 집에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엄마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아이의 의견을 무시하고 5시까지 귀가하라고 말합니다. 아이의 의견을 당장 무시한 것이죠. 하던 일을 통해 아이는 수시로 욕구자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들이 이런 욕구자절을 경험했다 보니까 짜증이 늘고 투정과 불안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마음에 상처를 입고 아픔을 지닌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부모님들은 이런 일들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불편한 일이 벌어지면 자녀 탓만 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마종필 저자의 자녀 양육의 실체였습니다. 안녕.